쿠팡은 지금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딱 그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마트, 롯데쇼핑 같은 예전에 가치주라고 불렀던 그런 주들이 이제는 가치주가 아니라 이제는 좀 몰락하고 있는 24년도 1분기 제가 실적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이마트, 롯데쇼핑, BGF, GS리테일, 쿠팡까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각 기업의 매출을 보면은 이마트가 1분기 때 7조 2천억, 전년 대비 0.1% 신장을 했습니다. 롯데쇼핑은 3조 5천억, 전년 대비 마이너스 1.3%고요. BGF 리테일이 편의점만으로도 한 1조 9천억의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전년 대비 5.6%가 올랐고요. GS 리테일은 2조 8천억.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도 있지만 GS 홈쇼핑도 있고 또 GS에 대한 또 대형 슈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BGF보다는 약간 더 매출은 많이 나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9조 8천억이 나와서 전년 대비 무려 23%가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쿠팡이 압도적이죠. 먼저 오프라인만 잠깐 띄워놓고 본다면은 이마트가 7조 매출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1등이고 롯데쇼핑, GS리테일, BGF 순인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2010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거의 매출 순위가 이 기업의 주가 순위랑 같았었거든요. 매출이 나오면은 그때는 영업이익도 그냥 비슷하게 나오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마트가 가장 시가총액이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롯데쇼핑, GS, BGF 순으로 나와야 되는데 실제 시가총액을 보면은 이마트 1조 6천억, 롯데쇼핑 1조 7천억, BGF 1조 8천억, GS리테일 2조 2천억. 즉 이제 오프라인 유통의 대장이 이마트, 롯데쇼핑이 아니라 이미 아주 좀 몇 년 전에 BGF하고 GS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매출이 심지어는 1조 9천억밖에 안 되는 BGF 리테일이 7조의 매출을 찍은 이마트보다도 오히려 기업 가치가 높고 롯데쇼핑보다도 기업 가치가 높은, 즉 편의점 사업을 하고 있는 BGF가 이마트와 롯데쇼핑에 있는 그 엄청난 사업을 모두 합친 그런 엄청난 유통사업자, 이 대장주들보다 기업 가치가 높게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예전하고는 달라졌다는 거죠. 제가 여기에 지금 PBR 순자산도 보여드렸는데 이마트가 순자산이 12조가 넘어가고 롯데쇼핑이 9조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BGF 순자산은 1조밖에는 안 돼요. BGF는 순자산이 1조밖에 안 되는데 지금 기업 가치가 1조 8천억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BGF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산 대비해서 기업 가치를 거의 2배 정도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마트나 롯데쇼핑은 어떻습니까? 0.1입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엄청난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이 어마어마한 수십조의 부동산 갖고도 그 부동산 가치의 10분의 1밖에는 그 기업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거는 물론 부동산이나 오프라인이라는 게 성장의 한계가 있다. 예전에는 그런 말 했지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부동산이 지금 전부 은행으로 넘어가서 차압 직전까지 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롯데쇼핑이나 이마트가 2010년대 이전처럼 이게 만약에 무슨 은행 부채 비율이 한 60%, 70%대다. 그러면 아마 지금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같은데 가장 우선순위가 돼서 제일 먼저 그 기업들이 주가가 폭등을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밸류 프로그램 한다고 이런 저평가주, PBR 낮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우량 기업이니까 투자해야 된다.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누구도 이마트, 롯데쇼핑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부분은 이 PBR이 낮다는 부분이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마트 롯데처럼 엄청난 차익금 때문에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지 그게 평가가 돼서 그렇게 자산이 저평가를 받고 있지만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부채가 적은 기업, 그런 기업들이 밸류 프로그램의 대상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차익금을 따로 떼보면은 이마트 차익금, 롯데쇼핑 차익금, 그 다음에 BGF 차익금 보면은 BGF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무차입 경영이라 그래서 2023년 하반기부터는 차익금을 전부 갚아버렸어요. 원래도 그렇게 몇천억밖에 없었는데 그 몇천억 남아있던 차익금까지도 전부 갚아버렸기 때문에 현재는 BGF는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GS 리테일 역시도 차익금이 한 2조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발생되는 이자가 크지가 않아요. 즉 BGF 같은 경우에는 물론이고 GS 리테일만 하더라도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게 2.5배라는 거는 GS 리테일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2배 반 정도, 그 정도를 내고도 남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마지막으로 24년도를 한번 추정해 보면은 24년도 그러면은 1분기를 기준으로 추정해 봤을 때 과연 이 기업의 영업이익과 연간 이자가 어떻게 될까?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800억 정도를 벌어들이는데 거기에 이자가 한 4,700억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순이익이 한 3,000억 정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롯데쇼핑 한 4,600억 정도 벌어들일 수 있는데 이자가 한 6,500억이 넘게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이익이 한 1,500억 적자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BGF 리테일은 벌어들이는 족족 다 영업이익이 바로 순이익이 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1,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면은 그게 전부 다시 흑자로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고요. GS 리테일 역시도 한 3,000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되는데 이자 비용은 한 1,1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 2,000억 가까운 또 흑자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순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여기 쿠팡이 우리가 그동안에는 야, 쿠팡은 빚더미로 앉은 회사인데 이 빚더미에 올라와 있는 회사고 성장주기 때문에 빚더미도 인정해야 돼 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재무제표를 갖다 보다 보니까 쿠팡이 오히려 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자산도 굉장히 많거든요. 매출도 크고 자산이 무려 뭐 23조가 되니까 뭐 우리가 앞에서 본 이마트 롯데처럼 저기야말로 전통적인 자산이 많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쿠팡의 자산이 지금 23조까지 그 많은 물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영업권이라 그 어떤 뭐 설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높은 또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쿠팡의 실제로 그 자산이 23조인데 쿠팡의 PBR 보시면은 여기는 거꾸로 말하면은 지금 2.27이 나오기 때문에 순자산 대비해서 주식이 지금 주가가 52조가 넘는다는 거는 자산도 많지만 그 자산 대비했을 때 미래 가치가 밝기 때문에 그거에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의 2배 이상의 밸류를 멀티플을 쳐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마트의 주가가 10분의 1밖에 자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반면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23조의 자산 대비해서 거의 2배, 2.3배 정도 그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서 기업 가치가 52조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쿠팡은 차입금도 지금 10조가 채 안 돼요. 물론 이거 제가 재무제표를 보다 보니까 순차입금이 아니라 1년 정도의 유동성 부채이기 때문에 얼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한 10조가 채 안 됩니다. 총 부채가 14조에 그 1년치 유동부채가 한 9조 9천억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쿠팡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마트보다 롯데쇼핑보다도 훨씬 더 이 부채도 많고 문제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쿠팡은 지금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딱 그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영업이익이 한 2천억이 넘게 나온다 그러면은 또 이자가 뭐 그 정도 2천억대로 나오기 때문에 쿠팡은 영업이익이 나고 이자도 그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고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6천억대 이상의 흑자가 났기 때문에 그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갖고도 몇 천억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쿠팡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충분히 감당하고 흑자 구조로 가고 있는데 반면에 이마트 롯데쇼핑 같은 예전에 가치주라고 불렀던 그런 주들이 이제는 가치주가 아니라 이제는 좀 몰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롯데쇼핑의 이 가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은 롯데쇼핑이 2019년부터 이자 보상 비율이 1.0 이하로 하락했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 얘기는 2019년 이후에 롯데쇼핑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위에 보시는 게 롯데쇼핑의 주가 트렌드인데 2015년부터 2024년도 현재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이자 보상 비율을 언제 따왔냐 하면은 2018년부터 따왔습니다. 2018년도에는 롯데쇼핑의 이자 보상 비율이 2.5배였었어요. 그 말은 롯데쇼핑이 만약에 뭐 3천억 정도를 번다. 그러면 이자는 1,000억밖에 안 낸다는 얘기 그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2019년도 들어와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0.8, 그 다음에 0.7, 그 다음에 2021년도 0.4,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0.89 이 정도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주가 트렌드하고 이자 보상 비율 트렌드가 거의 유사하게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둘 다 트렌드가 이자 보상 비율이 낮아지면 주가가 낮아지고 높아지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가를 평가할 때,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바로 부채와 이자 보상 비율을 같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요. 이마트 역시 이 기업 가치를 이자 보상 비율로 평가를 하다 보면은 이자 보상 비율이 지금 2023년도에 22년도에 0.4로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1이 넘었다가 이마트 역시도 2022년도에 0.4로 내려갔고 23년도에는 마이너스 0.1이 됐어요. 마이너스 0.1이라는 거는 아예 적자란 얘기죠. 당연히 이거는 뭐 거의 회생이 좀 어려운 정도까지 갈 때만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마트 역시도 이 곡선 자체가 이 이자 보상 비율이 확 내려갔을 때 2019년입니다. 2018년도만 하더라도 이자 보상 비율이 5였다가, 즉 영업이익이 이자보다 5배 이상 많았다가 이제 2019년이 되니까 영업이익하고 이자가 똑같아졌어요. 그리고 점점 내려가다가 비로소 2022년도, 23년도에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을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2024년도도 현재 같은 추세라면은 거의 0.03 정말 최악의 수준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마트 역시도 이 이자 보상 비율하고 이 기업 가치가 똑같이 매칭이 돼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동기화됐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마트든 롯데쇼핑이든 이자 보상 비율, 즉 영업이익도 좋았고 이자가 낮았을 때는 충분히 기업 가치가 높았다가 지금은 이자 보상 비율만큼 그만큼의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게 BGF 리테일하고 GS 리테일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물론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도 같이 다운은 되긴 됐습니다. BGF 리테일도 10년간의 최고 정점 대비했을 때는 40%대 정도, GS 리테일 마찬가지로 한 40%대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 기업들도 물론 플러스로 돌아가진 못했지만 앞에서 얘기드렸던 그런 이마트 롯데, 거기에 하락률보다는 훨씬 하락률이 덜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뭐 롯데와 이마트가 왕좌 자리에 내려오게 된 거는 이 BGF 리테일이나 GS 리테일이 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너무나 많은 빚더미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왕좌 자리에서 내려왔고, 어떻게 보면은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도 거의 안 하고 자기 업무만, 자기 본연의 그 편의점 사업만 묵묵히 수행했었는데 그 결과가 남의 어떤 다른 기업들이 뭐 거꾸로 그만큼 미끄러지고 BGF는 제자리를 그만큼 찾아갔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역시 이 기업 가치, 이 국내 기업들을 본다 그러면은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나머지 기업들도 좀 보시면은 2023년도, 22년도 연속으로 봤을 때 23년도에 기업 가치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인 기업이 이마트, 롯데쇼핑, 그리고 홈플러스 역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입니다. 홈플러스하고 이마트, 롯데쇼핑의 그 특징은 본인들의 부동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각을 했거든요. 특히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MBK 사모펀드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점포들을 매각을 했습니다. 4조 원 이상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매각한 대금을 본사로 송금을 하고 이제 엑시트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을 잘못해서 이게 뭐 이자 보상 비율이 뭐 특히 나빠졌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날짜 자산들을 매각을 해서 그게 다시 부채로 잡히고 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뭐 하나갤러리아, 특히 신세계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좀 알차게 운영을 했었고, 물론 코로나 때 뭐 에루샤 같은 명품을 위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성공도 했었고, 특히 또 면세점 같은 경우도 이 시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도 있었죠. 지금은 좀 많이 어렵긴 하지만, 근데 그런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았었기 때문에 백화점은 상대적으로 이자 보상 비율이 뭐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1 이상으로 꾸준하게 한 2, 3 정도로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국내 주요 유통사 중에는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 3대 백화점이죠. 근데 그 중에서 뭐 이 롯데쇼핑, 롯데백화점, 뭐 신세계, 현대백화점인데 이 백화점 자체만으로 본다면은 롯데백화점도 나름대로는 뭐 몇천억 대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지만 롯데쇼핑이나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나머지 신사업이라든지 계열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채무, 어려움이 같이 합쳐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순수하게 백화점만 띄워놓고 본다면은 백화점 그룹이 그래도 유통군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견조하게 성장하는 그룹이고, 이런 마트들이 신사업했던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끝으로 지금 이게 2012년부터 제가 이마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마트의 어떤 2012년부터 2023년까지의 전체적인 매출 영업이익률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마트가 2012년도에 영업이익이 무려 한 7,300억이 나왔었거든요. 13년도도 마찬가지로 7,300억대. 그리고 2014년도에 5,800억, 그리고 그게 2018년도까지도 거의 한 4천억에서 5천억대가 나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게, 2015년도에는 5천억 나오던 부분들이 지금 2018년도에는 4천억대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이마트도. 물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이마트가 그동안에 오프라인에서 벌였던 신사업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이마트의 일기에는 이마트 그룹이 뭐 여러 가지 삐에로 쇼핑을 비롯해서 일렉트로마트라든지 여러 가지 신사업을 런칭을 했었는데 그 영향이 얼마큼 미치고 있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분석할 대상이고요. 또 하나는 2019년도에 영업이익률이 확 떨어지는 부분들은 여기서 아까 IFRS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한 2조 정도 그 부동산을 매각한다거나 유동화시키면서 거기서 이제 옛날에는 그 대금을 받아가지고 그게 자산으로 잡혔고 부채로 안 잡혔었는데 국제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한 2조 정도의 그 부채가 새롭게 회계상으로 잡혔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이마트뿐이 아니라 롯데나 BGF나 GS리테일, 즉 국내 유통사들은 모든 유통사들이 자가 점포가 아니라 임차 점포를 끼고 있었던 점포들은 갑자기 부채가 확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 IFRS 국제회계기준 변화에 따라서 이 그만큼의 부채가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좀 줄어드는 뭐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 갔을 때 그때 이마트는 또 다른 양상, 이 3기라고 본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5조에 달하는 그 투자를 집행하는 시기였었거든요. 즉 점포를 매각해서 한 5조 정도의 실탄을 갖고 있었고 그 실탄을 이용해서 이제 많은 M&A를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G마켓도 있었고 W컨셉트 같은 온라인도 있었고 와이너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정말 초대형 그런 M&A를 많이 했었는데 그 후폭풍이 2019년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도 이마트를 휘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전체적인 국내 유통업체들, 특히 이마트, 롯데 이 두 유통업체, 유통공룡들이 왜 이렇게 지금까지도 힘들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적인 모습으로 좀 가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 주식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내 유통사 24년 2분기에 여전히 그렇게 실적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마트 역시도 1분기에는 400억대 흑자가 나와서, 영업이익 흑자가 나와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나 보다 했는데 지금 아마 2분기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410억 정도 적자가 날 것 같아요. 뭐 이 표에는 380억 정도 적자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희망퇴직이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 410억 이상의 적자가 나서 1, 2분기 연속으로 합친다 그러면은 연결로 본다면은 이마트는 1, 2분기에 영업이익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한 5, 60억밖에 안 남는 그런 구조로 가는 부분이고요. 롯데쇼핑도 마찬가지로 뭐 670억 정도인데 전년 대비해서는 약간 올라갔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낮아진 그런 모습이 되고요. 물론 뭐 2분기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긴 하겠지만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봤을 때 이런 이마트, 롯데쇼핑 같은 마트 분야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특히 뭐 이런 이마트 에브리데이라든지 뭐 롯데슈퍼라든지 이런 슈퍼를 끼고 있거나 뭐 아니면은 뭐 이마트 24라든지 세븐일레븐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뭐 이 대형 그런 점포들을 가지지 않은 소형 점포들 위주로 하는 이런 또 그 업체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분기는 마찬가지로 뭐 백화점 쪽, 그 다음에 GS리테일, BGF처럼 조금 더 이 이자 보상 비율, 즉 채무가 낮은 기업들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반면에 여전히 이 부채가 많은 이 기업들 중심으로는 조금 더 어려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모습이 업태별로 이제 우리가 매출 흔히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구분했을 때 오프라인 매출 구성비가 22년도에는 한 48%였다가 지금 23년도에는 이게 50%를 넘어갑니다. 50.5%. 물론 여기에는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SM, 온라인 이렇게만 났기 때문에 나머지 이런 업체들도 있긴 하지만 이 네 군데 업체만 본다면은 이 온라인이 전체에서 50.5%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본다면은 앞으로도 오프라인 매장들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크지가 않다는 게 이게 조금 더 오프라인 매장들의 고민이고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도 전력을 못하고 다시 온라인으로도 그렇다고 피보팅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진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게 지금 이마트 롯데 같은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업체들이 가장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다음 시간 제가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마트에 대해서 조금 더, 이 1기, 2기, 3기, 조금 더 어떤 기를 나눠가지고 어떤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